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네스코 교육혁신 포럼, 세계 최고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PPT 하나 없는 한국의 시골 교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라는 한 문장에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그의 5분 발표가 끝났을 때 모든 전문가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5,000년을 살아남은 비밀 무기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3개월 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네스코 교육혁신 포럼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프와 수치로 자국의 교육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 차례가 되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하나 들고 오지 않은 그 조용한 시골 교사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그의 발표는 단지 한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통계도 그래프도 화려한 연구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심 어린, 그래서 더욱 강력했던 교육의 본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큰 울림을 주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교육 전문가들의 눈물을 자아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교육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하려는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무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건너 이어진 무형의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드릴수록 울컥해지는, 그래서 더욱 강력했던 한국만의 생존 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OECD 교육 정책 컨설턴트로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20년 교육 연구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포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핀란드, 독일, 스위스 등 세계 유수의 교육 강국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자국의 교육 시스템과 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양한 통계 자료와 화려한 PPT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표마다 화면에는 숫자와 차트가 가득했고 모든 주장에는 데이터라는 근거가 뒷받침됐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이란 시스템이고 제도이며 수치로 증명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교육의 성공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발표들 사이에서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과 가난에 시달렸던 나라에서 무슨 혁신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정장을 입은 교육부 관료나 유명 대학의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중년 남성, 경북 영천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2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온 이정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PPT도 통계 자료도 심지어 메모지 한 장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그의 발표는 회의장을 완전히 침묵시켰습니다. 누군가는 동시통역기에 문제가 있나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학교가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겠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1960년대 전후 복구 시기에 한국의 시골 마을, 교실이 부족해 두 학년이 한 교실을 나눠 쓰던 시절, 야학과 마을회관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료와 통계 대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교육의 이야기였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전문가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이내 깊은 몰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알고 있던 교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판도 PPT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숫자와 그래프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이 어쩌면 시스템이 아닌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는 학교가 없던 시절에도 가르침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마을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왜?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왜 학교였을까요? 그것도 집을 짓기도 전에, 도로를 만들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그 질문에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미래였으며 나라를 일으킬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던 민족이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원이었죠. 우린 가진 게 없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교육을 생존의 문제로 여겼을까요?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에 한국은 교육을 그 어떤 나라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 시골 마을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아이들은 호롱불 아래에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는 여럿이 돌려봐야 했고, 연필은 너무 짧아지면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쓰다가 겨우 새 것을 살 수 있었죠. IMF로 밥상은 줄였어도 자식 학원비만큼은 줄이지 않았다는 그 땀방울의 기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이야기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집념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존속의 문제였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마을이었지만 주민들은 힘을 모아 천막 교실을 지었습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진흙탕이 되었고 겨울이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 그곳에 모였고 선생님들은 변함없이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교실이 없어서 두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2학년이 또 다른 쪽에서는 3학년이 공부했죠. 칠판 하나를 중간에 두고 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교실도 교과서도 제대로 된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교육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함께 했습니다. 온 마을이, 온 나라가 교육을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교육 시스템과 정책들은 모두 틀과 구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시스템 이전에 존재하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믿음, 배움에 대한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자원도 부족했던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비결이 바로 이 교육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특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핀란드 교육부 차관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것은 이런 정신이었군요. 이정호 선생님은 이어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나아졌지만 그 핵심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헌신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의 이야기는 많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상은 초라해졌지만 아이들의 학원비와 교재비는 그대로 유지했던 부모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교육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이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교육은 항상 시스템이었고 정책이었고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생존이었고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골 학교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시에 비해 시설은 열악했지만 그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은 없었고 과학실은 기본 장비만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늘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고 학부모들은 일손을 보태 학교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학생, 부모,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는 교육을 매우 개인적인 여정으로 여겼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취가 결정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교육이 공동체의 힘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기적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이 말을 실천해온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세대를 잇는 생명줄이며 민족의 혼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완전히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장학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대학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가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 깊이 새겨진 경험인 듯 했습니다. 가진 게 없던 나라, 그래서 사람을 키울 수밖에 없던 한국은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서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발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 정신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장학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의 고향 마을에는 새마을 장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장학회가 정부나 큰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순전히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주 장을 볼 때마다 100원, 500원씩 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 한 판을 팔아 그 돈을 장학회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의 일부를 내놓았죠. 그렇게 10년 동안 모인 돈으로 마을의 우수한 학생 한 명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숫자보다 이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했고 현재는 외교부 소속 교육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성공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교육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알던 교육의 성공은 높은 점수, 좋은 대학, 훌륭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교육의 성공은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곳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학교가 멀어 등교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등하굣길을 함께 해준 이야기,
교과서가 부족해 한 권을 여럿이 돌려 읽은 이야기, 선생님이 사비를 털어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한 이야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 교육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 번역했지만 결국 어떤 언어로도 정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온전히 이해하는 그 특별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학교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 때문에 사교육은커녕 참고서 한 권 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수학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방과 후 학습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무료로 수업을 했죠. 교사들의 수고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재능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저는 그 교사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멘토였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죠. 그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내가 알던 교육의 정의를 바꿔놨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교육 정책과 시스템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 그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 있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학교가 없는 작은 어촌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도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했습니다. 그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매일 그 긴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식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개조해서 교실처럼 꾸몄죠. 그리고 은퇴한 교사 한 분이 자원해서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 작은 어촌학교에서 시작된 아이들이 나중에 모두 공식 학교로 진학했을 때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매달렸죠. 그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가정 경제는 무너졌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식비를 줄이면서도 자녀들의 학비만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육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일까요? 아니면 시험 점수와 대학 입학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한 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오직 이 교육이라는 무기 하나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어떤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이정호 선생님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한 교육자로서의 진심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바라보던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정책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육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교육이라는 마지막 무기를 절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과 존경을 담아보내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숫자와 그래프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이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강렬하게 써내려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5천년 역사를 지켜낸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형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장에는 여전히 깊은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의 교육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시스템은 그저 틀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이전에 정신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연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을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수치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의 힘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개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양의 교육 철학에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애정을 넘어서는 더 깊고 복합적인 인간적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정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밀러 박사님,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자 책임감입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에는 바로 이 정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양의 교육은 개인의 성취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교육은 관계와 연대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나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키운다는 신념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서양의 교육 시스템이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동안 한국은 교육의 더 근본적인 가치, 즉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 함께 키운다는 정신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개인의 성취와 경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정호 선생님,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강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급속한 현대화와 디지털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정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그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동체 가치와 개인의 성장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비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폐허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교육을 우리의 마지막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업 성취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세대를 이어 전승되는 가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5천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육을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닌 문화와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나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 교육의 무형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무형 전략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유형의 시스템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무형의 가치와 정신이라는 것을요. 이정호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 혁신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최신 교육 기술과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너머에 있는 교육의 본질,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시스템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정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부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핀란드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영혼입니다. 독일의 교육학자도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기계적인 과정으로 봐왔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성과를 측정하는.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교육이 얼마나 깊은 인간적 과정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교육 정책을 연구해왔지만 어제 이정호 선생님의 발표만큼 교육의 본질에 다가간 경험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육을 정책과 시스템으로만 바라보지만 그 핵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즉 정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교육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교육 정신을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것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어디서나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육이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정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제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들은 모두 교육의 표면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깊은 내면, 즉 교육의 영혼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는 교육을 정책이 아니라 생존으로 여겨왔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가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육은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교육 정신이 시스템과 제도를 넘어 가정과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 정책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였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이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두 이정호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시스템과 정책, 그리고 성과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회의장에는 깊은 공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문맹 국가에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깊은 문화적, 정서적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호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깊은 감사와 인정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기술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총체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 즉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 교육의 무형 전략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이정호 선생님과 함께 헬싱키의 작은 카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정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사실 저는 이 포럼에 오기 전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과연 이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사님과 다른 분들의 반응을 보니 우리의 경험이 세계와 공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 연구와 실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호 선생님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셔서 직접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헬싱키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유럽의 황혼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의 교육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 가슴을 울린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헬싱키에서의 마지막 날, 유네스코 교육혁신 포럼의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정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특별 세션은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급히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회의장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의 교육 이야기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단상 위에 다시 올랐고 저는 그의 옆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 교육의 정신적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공동체의 결속과 세대 간의 연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교실도 없이 배웠던 그 시절의 정신이 지금 손주가 배우는 책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의 많은 참석자들, 특히 나이가 지긋한 교육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현재의 활동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강한 정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도전들 앞에서도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 환경이 바뀌어도 함께 키운다는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에는 깊은 공감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한 노르웨이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한국 교육의 이런 정신적 측면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일까요? 이 질문에 이정호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육의 형식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 즉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한국의 경험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계가 한국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토론회의 마지막 순간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 일어나 이정호 선생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정신, 특히 정의 개념은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와 한국이 교육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자발적인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박수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정신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을 연구해왔지만 교육의 혼을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고 그것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정호 선생님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이야기가 세계 교육 전문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공식 만찬장에서 저는 이정호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포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 역시 박사님과 다른 분들의 진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때 세계 교육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헬싱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이야기, 특히 이정호 선생님의 발표는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기술 훈련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신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에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요. 이 무형의 전략이야말로 한국이 5,000년을 지켜낸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와 시간을 넘어 축적된, 그래서 더욱 강력했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한국의 교육 정신, 특히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적 가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